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영국이 북아메리카 대륙 중에서 오늘날 캐나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식민지로 개척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 채널에서는 캐나다 역사에 대한 첫 방송이기 때문에 우선 핵심 사안들만 콕콕 짚어서 얘기하되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도 중간중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영국 역사 전공이니까 아무래도 영제국이나 영연방과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전개되겠죠. 북아메리카 대륙의 끝없는 자원과 대자연은 한때 유럽 열강들이 탐내던 꿈의 땅이었습니다. 15세기 후반부터 유럽 각국은 대서양을 건너 북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탐험가 존 캐봇은 1497년에 북아메리카 대서양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북아메리카 동부 연안의 뉴펀드랜드 대구어장이었고, 이는 영국이 북아메리카에서 경제적 기회를 발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이 대규모 대구어장에서는 영국 외에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여러 나라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구 운송 방식에는 차이가 났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미 남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을 통해 대형 선박을 발전시켰고, 포획한 생선을 선상에서 염장하는 기술을 습득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해안에 정착할 필요가 없었죠. 반면 영국과 프랑스의 어부들은 대구를 잡아 건조하기 위해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정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 격차로 인한 것이기도 했지만 남부 유럽과 북부 유럽의 입맛 차이 때문이기도 했어요. 여하튼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북아메리카 원주민과 처음 접촉하게 되었는데, 물물 교환에 익숙해 있던 원주민이 도역을 시도하면서 이들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한편 프랑스의 탐험가 ዣ크 칼티에는 1534년에 오늘날 캐나다의 퀘벡 지역인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탐험하며 프랑스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프랑스는 이 강 주변을 통해 원주민과 교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부족과 동맹을 맺으며 모피 무역을 확대했습니다. 모피 교육에 있어서는 프랑스가 영국보다 한 발 앞섰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북아메리카의 교류는 혹독했고 준비가 부족했던 초창기 유럽인들은 혹한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각종 방한 물자와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따뜻한 모피는 추위를 막아주는 데 최적이었고, 이는 유럽인들이 모피 교육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비버 모피는 유럽에서 고급 모자와 의류에 사용되어 높은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이렇게 모피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과의 연결은 더욱 강화되었고, 모피 무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 경제의 주축이 되었죠. 1670년 영국 국왕 찰스 2세는 허슨스 베이 컴퍼니에 이 지역의 모피 무역 독점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회사는 루퍼츠랜드라는 거대한 영토에서 모피 무역을 주도하며 영제국의 북아메리카 영토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허슨스 베이 컴퍼니는 동인도 회사나 남아프리카 회사와 비슷하게 자체적으로 군대를 두고 요새를 세웠고, 프랑스와의 경쟁에 대비해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영국이 캐나다를 지배하는 주요 기반이 되었고, 허슨스 베이 컴퍼니는 단순한 상업 조직을 넘어선 영제국의 영토 확장 수단으로 발전했습니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북아메리카 평원 지역의 버팔로 모피는 또 다른 중요한 무역 자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버팔로는 유럽인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물소를 부르는 명칭이었는데, 이들이 아메리카의 들소인 바이슨을 버팔로라고 잘못 부르면서 두 명칭이 혼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랍니다. 여하튼 초기에는 버팔로라는 명칭이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어요. 주로 프랑스계 아버지와 원주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공동체를 메이티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사냥과 무역에 능숙했으며 원주민과 유럽인 사이에서 여러 측면으로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계 혼혈인도 존재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의 혈통보다는 혼혈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더 중시되어 메이티 공동체는 점차로 결속력을 키워갔죠. 이들은 특히 허슨스 베이 컴퍼니와 협조하면서 오늘날 캐나다의 중부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프랑스가 개척한 퀘벡 식민지가 영국에 합병되며 캐나다 연방이 탄생하고, 이것이 영제국의 자치령, 도미니언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허브로
영토 확장을 진행하자 프랑스어와 가톨릭 등 주로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메이티와 심각한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아 유럽의 이주민들에게 분배하려던 정책이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이티 지도자 루이 리엘은 전통적인 권리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 무장 저항 운동을 이끌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메이티의 권리가 많이 보장된 상태로 매니토바라는 새로운 주가 캐나다 연방에 통합되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캐나다 연방정부 소속의 장교를 처형했던 리엘은 미국 북부로 잠시 망명했다가 매니토바의 서쪽, 즉 오늘날 세스캐처원 주가 캐나다 연방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또 한 차례의 저항운동을 이끌었다가 결국 체포된 후 처형됩니다. 루이 리엘의 활동은 나중에 캐나다 연방의 형성과 발전에 그리고 원주민과 메이티가 유럽 이주민과 잘 어울려 살 수 있게 된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아 연방정부가 사과 및 배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영국이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고 캐나다 전체를 영제국에 편입시키는 과정을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포사이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영국이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고 캐나다 전체를 영제국에 편입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1756년부터 1763년까지의 7년 전쟁에서 영국은 프랑스를 꺾고 캐나다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영국은 인도에서도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면서 전 세계 차원에서 유럽 제국주의의 최강자 지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 대륙을 배경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세계대전이었던 셈이죠. 7년 전쟁 중에서도 캐나다에서 영국이 프랑스와 치른 전쟁을 French and Indian War라고도 합니다. 프랑스가 여러 원주민 부족들 First Nations와 동맹을 맺어 영국에 맞섰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퀘벡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동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영국 장군 제임스 울프는 프랑스 장군 몽칼름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으나 두 장군 모두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울프의 군대는 한밤중에 작은 배들을 이용해 세인트 로렌스 강을 건너 아브라함 평원 플레인스 오브 에이브라함 근처에 은밀히 상륙한 뒤 가파른 절벽을 기어오르는 말도 안 되게 위험한 작전을 통하여 기습적으로 평원 위에 올라 공격 대응을 갖췄습니다. 아침이 되자 울프는 두 줄로 전열을 넓게 펼쳐 교전을 시작했는데 몽칼름의 프랑스군이 가깝게 접근할 때까지 최대한 기다렸다가 화력을 집중적으로 퍼붓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것이 주요하면서 프랑스군은 점차 후퇴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퀘벡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캐나다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었고 1763년의 파리 조약은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같은 해 영국은 국왕 칙령 로열 프로클레메이션을 통해 원주민 영토의 경계를 설정하고 보호하려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원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시도로서 유럽계 이주민이 원주민 영토 안에서 무분별하게 정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후 결국 백인들이 서쪽으로의 식민지 확장을 추구하기 시작하자 원주민 또는 메이티와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갈등은 영제국의 식민지 정책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남게 되었고 일부에서 미리 살펴본 것처럼 매니토바주의 캐나다 연방 편입 과정에서 루이 리엘의 투쟁과 희생이라는 비극을 낳게 되죠. 이제 온전히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 지역에선 프랑스계 주민들은 로워 캐나다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영국계 주민들은 어퍼 캐나다에서 상업과 무역을 주도하며 점차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언어와 종교의 차이가 두 집단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던 와중에 영국 정부가 프랑스계 주민들을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자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게다가 1775년에 캐나다 남쪽의 13개 식민지에서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하자 영국과 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관계는 또다시 크게 뒤흔들렸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나자 영국의 편을 들었던 수천 명의 충성파가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캐나다의 인구 구성과 사회가 크게 변화하게 된 겁니다. 충성파는 캐나다의 영국 문화와 정치적 전통을 더욱 확산시키며 영제국의 일원으로서의 캐나다,
캐나다라는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로어 캐나다의 프랑스계 주민과 어퍼 캐나다의 영국계 주민 사이의 마찰이 더욱 심화되고 두 지역 모두에서 1830년대에 반란이 잇따라 발생하자 영국 정부는 이른바 더럼 보고서, 더럼 리포트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영국 정부는 더럼경, 로드 더럼을 캐나다로 파견하여 상황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1839년에 발표된 더럼 보고서는 어퍼 캐나다와 로어 캐나다를 통합하여 캐나다를 하나의 정치체로 만들고 자치정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더럼은 특히 프랑스계 주민들을 영국계로 더욱 동화시킴으로써 갈등을 완화하려 했는데 이는 당연히 프랑스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일단 정치적 안정이 우선시되어 더럼 보고서의 권고가 결국엔 수용되었고요. 1841년에 어퍼 캐나다와 로어 캐나다는 통합되어 하나의 캐나다주, Province of Canada가 탄생했습니다. 이 통합체는 다른 말로 영국령 캐나다라고도 부릅니다. 영국령 캐나다는 영국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캐나다 서부와 프랑스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캐나다 동부로 구분되었습니다. 통합된 캐나다주의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큰 논쟁거리가 되었는데요. 프랑스계와 영국계는 각각 몬트리올과 토론토를 선호했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립적 위치였던 오타와가 1857년에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공식 수도로 결정되었습니다. 오타와는 양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지리적 위치였고 전략적 방어의 이점도 고려되었습니다. 1860년대에 미국에서 이번에는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영국령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느꼈습니다. 영국령 캐나다의 동쪽에 위치한 노바스코시아와 뉴 브런스윅이 미국의 남군에게 무기를 지원했기 때문에 북군이 이곳을 침략하려 한다는 소문도 떠들어왔고 양측의 스파이가 캐나다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미국 내 아일랜드계 민족주의자 그룹인 피니언스가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 영국령 캐나다를 공격하며 영국 정부를 압박하려 하기도 했죠. 게다가 영국 정부는 더 이상 이 북미 식민지의 방어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령 캐나다는 자치정부를 구성하여 보다 자립적인 정치체로 나아갈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867년에 영국 정부는 영국령 북미법 British North America Act를 제정하여 캐나다주, 뉴 브런스윅, 노바스코샤를 통합하여 캐나다 자치령 Dominion of Canada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오늘날 캐나다 연방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제 캐나다는 자치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온타리오와 퀘벡, 뉴 브런스윅, 노바스코시아의 4개 주로 구성된 연방구조로 시작했으며 이후 서부 지역의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포함한 다양한 주들이 합류하면서 오늘날 캐나다의 모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영제국 내 식민지 중에 가장 먼저 형성된 자치령이었고 나중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공 등도 자치령으로 승격되죠. 자치령과 영연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이미 방송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요약하자면 7년 전쟁의 종전 이후에도 계속된 프랑스계와 영국계 간의 오랜 갈등과 반목은 더럼 보고서를 통한 정치적 개혁으로 이어졌고 오타와를 수도로 하는 통합된 캐나다주의 성립을 통해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위협과 영국의 방어 지원 감소로 인해 이 지역에 자치권이 요구되었고 1867년에 캐나다 자치령이 형성되며 캐나다는 영국 제국 내에서 중요한 자치정부로 성장하게 된 거죠. 물론 퀘벡 지역 프랑스계의 불만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캐나다 동부와 서부가 이어져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는 과정과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독립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포사이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지난 1부와 2부에 이어 오늘은 캐나다 자치령이 실질적인 독립국가로 태어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 캐나다는 동부와 서부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서부의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캐나다 연방에 합류하면서 철도 건설은 필수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태평양 철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이는 캐나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철도 건설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어요. 철도 건설은 매우 위험하고 힘든 작업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산악 지역에서는 폭발 사고, 추락,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꽤 컸다고 하고요. 원주민들도 종종 동원되었고 철도 건설로 인해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난관을 뚫고 1885년에 철도가 완성되자 동부와 서부는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로써 오늘날 캐나다의 영토가 어느 정도 윤곽에 잡혔고 경제적 자립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20세기가 되면서 캐나다는 영제국의 일원으로 중요한 전쟁에 몇 차례 참전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제는 자치령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독립국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1899년에 시작되어 1902년에 끝난 남아프리카에서의 보호전쟁과 1, 2차 세계대전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요. 이후에도 한국의 6.25 전쟁과 1990년대 초에 페르시아만 전쟁에도 참전했죠. 보호전쟁에서는 1900년 2월에 파데버그 드리프트에서 참호를 파고 방어 중인 보호부대를 영국군 주도로 포위한 후 1,000명의 캐나다군이 야간 기습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이곳을 점령하고 약 4,000명의 보호인을 포로로 잡는 공을 세웠죠. 이를 계기로 캐나다군의 명성이 드높아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캐나다군은 영국군과 함께 유럽 전선에서 활약하며 위미 능선, 위미 리치 전투에서 특히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17년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프랑스 위미 지역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캐나다군은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위미 능선을 탈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캐나다 군단 커네디언 코어가 독립된 전투부대로서 전면에 나서서 완벽한 공세를 펼친 이 전투는 캐나다 군사 역사에서 중요한 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미 능선은 프랑스 북부의 고지대로 독일군의 방어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면 아주와 평원 전체를 감시할 수 있어 독일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통제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이전에도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위미 능선을 탈환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독일군은 이 지역을 견고히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군은 총사령관 줄리언 빙과 참모장 아서 커리의 지휘 아래 치밀한 준비를 거쳐 위미 능선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독일군 참호와 방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독일군의 화력 위치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모의 훈련을 통해 지형과 진격 경로를 숙지하도록 하여 병사들이 전투 전에 실제 작전 지역에 대해 잘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캐나다군은 대규모 포병 사격을 통해 독일군 방어선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1,000문 이상의 포병을 동원해 약 일주일간 독일군 방어선을 집중 포격하여 참호와 요새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포격 준비 사격은 독일군의 사기를 꺾고 방어시설을 약화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캐나다군은 당시 혁신적이었던 크리핑 바라지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술은 포격이 군인의 진격 속도에 맞춰 전방으로 점차 이동하는 방식으로 보병들이 포격이 남긴 틈을 따라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전술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군은 독일군이 반격할 틈을 주지 않고 독일군 참호까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군은 4개의 사단이 연합하여 전방위 공세를 펼쳤습니다. 각 사단은 정해진 지점으로 진격하여 능선 전체를 장악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캐나다 1사단부터 4사단까지 모두가 동시에 공격을 전개했으며 각각의 사단이 맡은 지역을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캐나다군은 영국군의 지휘하에 있었지만 이 전투에서는 독립적인 전투 지휘권을 가졌습니다. 병사들은 체계적인 지휘 아래 단합된 공세를 펼쳤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캐나다군의 효율적인 전투 수행에 기여했습니다. 위미 능선 전투는 캐나다군이 독립된 군사 역량을 보여준 상징적인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전투에서 캐나다군은 3,598명이나 전사하고 7,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지만 위미 능선을 성공적으로 탈환했습니다. 이는 연합군의 중요한 승리로 평가되었으며 캐나다군은 4일간의 전투 끝에 전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위미 능선 전투는 캐나다군이 하나의 독립된 군사 조직으로서 영국군과 함께 협력하며 독자적인 전투력을 발휘한 첫 사례로 캐나다의 국가적 자부심을 크게 고취했습니다. 이후 위미 능선은 캐나다에서
국가적 정체성과 희생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1936년에는 캐나다 위미 기념비, 위미 메모리얼이 세워졌습니다. 이 기념비는 전사한 캐나다군을 기리는 동시에 캐나다의 독립적인 군사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1차 대전을 수습하기 위해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는데 영국이 난색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마마공 등 자치령들은 영국과 별개로 대표단을 파견하여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식민지가 아니라 개별 국가로서 인정받게 된 계기죠. 이후 평화의 동착을 도모하기 위해 오늘날 국제연합 United Nations의 전신인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가 설립되는데 여기에도 당당히 독립적인 회원국으로 가입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지위를 영국이 인정해준 게 1931년의 웨스트민스터 법령 Statute of Westminster이고요. 이로써 자치령들은 이제 영연방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의 일원으로서 여전히 영국 국왕을 상징적인 국가 수장으로 모시지만 입법 및 외교에서 완전한 독립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이 캐나다도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왕은 영국 국왕인 동시에 캐나다의 국왕이기도 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국왕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즉 몸은 하나지만 마치 홍길동의 분신술처럼 여러 나라의 개별적인 왕인 셈이죠. 그래서 식민지 지위와도 다르고 자치령 시절보다도 훨씬 더 격상된 실질적인 독립국이 된 겁니다.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캐나다는 다시 한번 영국과 연합국 측에 서서 참전하게 됩니다. 1차 대전과 비교하면 이번엔 영제국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영연방의 일원으로서 참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완벽한 수준의 독립국 자격으로 참전한 것이죠. 이번 전쟁에서 캐나다군은 유럽과 아시아 전선에서 활약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캐나다의 산업도 전쟁 물자 공급에 크게 기여하면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번엔 특히 공군에서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1939년 캐나다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협력하여 영연방 항공훈련계획 BCATP를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안전하고 넓은 영토와 훈련에 적합한 기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이 계획은 캐나다 전역에 훈련 시설과 비행장을 설치하고 캐나다와 영연방 각국의 조종사와 승무원들을 훈련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13만 명 이상의 항공 인력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고 이들은 대부분 영국 공군 RAF로 배치되어 유럽 전선에서 활약했습니다. 캐나다 공군 Royal Canadian Air Force RCAF도 영국 공군 RAF와 협력하여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캐나다는 2차 대전 동안 폭격기, 전투기, 수송기 부대를 유럽으로 파견하여 영국 공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으며 특히 대서양 방공 임무와 독일에 대한 공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폭격기 부대는 중요한 타격 임무에 투입되었고 이를 통해 연합군의 전력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생산된 항공기를 영국 공군에 지원하기도 했으며 폭격기와 전투기, 수송기를 영국으로 수송해 전력 강화를 도왔습니다. 이와 같은 캐나다의 지원 덕분에 영국은 항공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전쟁 기간 동안 캐나다는 물적 지원뿐 아니라 인적 지원으로 영국 공군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전쟁에 참전하면서 오늘날 캐나다는 떳떳하게 독립된 국가로서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지만 그 역사는 영제국과 깊이 얽혀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대구 어업을 통한 원주민과의 첫 접촉, 모피교역, 프랑스와의 경쟁관계, 원주민 또는 메이티와의 갈등, 철도 건설, 그리고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의 활약까지 캐나다는 영국 제국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장해 온 거죠. 물론 현대사 시기로 들어오면 미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지만 미국 역시 영제국의 산물이잖아요. 게다가 오늘날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가 어디 캐나다뿐이겠습니까? 영국조차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요. 닐 퍼거슨의 표현대로 이 모든 게 앵글로벌화, 앵글로벌라이제이션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면 역시 영국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동영상 시리즈가 캐나다의 역사에 대한 조금이라도 더 깊은 이해를 제공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포사이트였습니다.